잘했어. 그렇게만 하면 돼.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건 당신 손에 달린 거야. 그날 이후 집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외출을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지요. 남편은 퇴근하면 제 핸드폰부터 확인했습니다. 누구와 연락했는지, 무슨 검색을 했는지 샅샅이 뒤졌어요. 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초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일찍 잠든 사이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 영수증에 적힌 철물점을 찾아가 보려 해도 나갈 수가 없으니 집 안에서라도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서재 구석구석을 뒤지다 책상 맨 밑 서랍 뒤편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뜻밖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한 권이었어요. 일기장을 펼치자 영숙 씨의 또박또박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첫 장을 읽어 내려가던 저는 그만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2024년 5월 12일, 그분이 드디어 제안을 하셨다. 사모님 몰래 그 집에 들어오라고. 무섭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 아이 수술비를 마련하려면 이 방법뿐이다. 그분은 사모님이 몸이 약해 곧 돌아가실 거라고 했다. 그럼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영숙 씨를 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곧 죽을 거라 믿고 이미 다음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거예요. 영숙 씨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연인이 아니라 제 자리를 대신할 소모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일기장 뒷장으로 갈수록 영숙 씨의 글씨는 공포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 나를 가두고 협박한다.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 거짓말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 사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신다. 사모님께 알려야 하는데 무섭다. 저 지하실에서 나는 냄새가 소름 끼친다. 지하실? 우리 집에는 지하실이 없습니다. 1층 집도 아니고 아파트인데 지하실이라니요. 저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말한 지하실이 대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문득 남편이 매주 토요일마다 가는 시외의 작은 농가주택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이라며 매주 청소하러 간다던 그곳 말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가야겠다고요. 다음 날 토요일 남편이 여느 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남편의 차를 뒤쫓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착한 농가주택은 숲속 깊은 곳에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가 마당에 서 있었고 집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뒷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내가 그 입만 다물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남편의 목소리에 이어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창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고 있는 영숙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지요. 쇠사슬에 묶인 채 좁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광기에 어린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밀이 너무 커졌어. 이제는 끝내야겠어. 남편의 그 말은 영숙 씨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주문 같았습니다. 저는 뒷걸음질을 치다 그만 마당에 놓인 양동이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고요한 숲속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의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누구야? 남편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길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의 거친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남편의 손이 제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어? 정수가, 당신은 모르는 게 약이었는데 왜 자꾸 이 큰 비밀을 감당하려고 해? 남편의 손에 들린 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남편의 발등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30년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30년? 그 세월 동안 당신이 나를 얼마나 숨막히게 했는지 알아? 당신의 그 고결한 척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아냐고. 남편이 삽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줄기 빛이 숲속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경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남편은 삽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아주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가, 걱정 마. 우리 같이 갈 거니까. 남편은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고 절벽 끝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숲 저편에서 이정숙 씨라고 부르는 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벽 끝에 선 남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의 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꽉 껴안으며 귓가에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지옥에서도 내 아내로 살아야지, 안 그래? 남편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근처에 있는 나무 덩굴을 움켜쥐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붙잡은 건 억센 덩굴이 아니라 살아야겠다는 처절한 의지였습니다. 제 손바닥이 찢겨나가고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저는 결코 그 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를 끌어안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려던 남편의 무게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놓아, 놓으라고. 같이 가야지. 당신만 살면 무슨 재미야. 남편의 목소리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기에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지요. 그 순간 절벽 위로 눈부신 불빛들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형사들의 고함과 함께 강한 손길이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강 형사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저를 위로 끌어올렸고 동시에 다른 형사들이 달려들어 제 다리에 매달린 남편을 떼어냈습니다. 안 돼.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 아내야.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왜들 이래. 남편은 땅바닥에 눌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흙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30년 세월이 그 짧은 찰나에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농가주택 지하방에서 구출된 영숙 씨는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핏기 없는 입술을 달들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함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는 그 눈빛을 보며 저도 그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그 남자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희생자들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시린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정부 감금 및 살인미수 사건은 남편의 구속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남편은 공직 시절부터 치밀하게 비자금을 조성해왔고 그 돈을 세탁하기 위해 영숙 씨의 명의를 도용해 왔던 겁니다. 영숙 씨가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했던 건 사실 남편이 그 비자금을 숨길 시간을 벌기 위해 시킨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가 정말로 돈을 가지고 도망치려 하자 남편은 그녀를 죽이려 했던 것이지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인 저조차도 그에게는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텅 빈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들을 태우고 우리가 함께 골랐던 가구들을 하나둘씩 내보냈습니다. 집안 곳곳에 스며든 그 사람의 냄새를 지우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삿짐을 거의 다 정리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거실 바닥 틈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찾으려 했던 하지만 결코 찾지 못했던 영숙 씨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일기장에 적지 못한 진실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글을 보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세상에 없겠지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회장님이 가장 무서워했던 건 경찰도 감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모님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명의로 된 그 주식 계좌들. 사실은 회장님의 모든 죄가 담긴 장부입니다. 사모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모님이 죽어야 그 돈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사모님을 곁에 둔 거예요. 부디 도망치세요. 편지를 읽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건강을 챙기며 매일 아침 건네주던 그 정체불명의 영양제들. 그것이 제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친절이 독이 되어 제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법원을 찾아가 마지막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앉아 있는 남편은 석 달 사이에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그 당당하던 기계는 어디 가고 눈동자에는 초조함만이 가득했지요. 왔어? 정수가 나 좀 살려줘. 당신이 탄원서만 써주면 나 금방 나갈 수 있어. 우리 예전처럼 다시 살 수 있잖아. 응? 남편은 유리창 너머로 제 손을 잡으려는 듯 허공을 긁어댔습니다. 저는 가만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영숙 씨의 편지를 꺼내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당신이 어디서,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있나요? 30년 동안 당신 곁에 있었던 건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질 허수아비였나요? 제 차분한 물음에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는 이 사람에게 들을 말도 해줄 말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니 박영호 씨.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돈들 전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요. 당신이 죽어서도 가질 수 없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쓸 거예요. 그게 당신에 대한 제 마지막 복수예요. 남편의 절규가 면회실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도심을 떠나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려한 아파트도 비싼 가구도 없지만 직접 일군 작은 텃밭과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작은 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뜻밖에도 영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상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편지 끝에 적힌 문장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사모님,
비밀은 너무 커지면 결국 터지게 마련인가 봐요. 하지만 그 파편에 맞은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되고 그 흉터 위에 새살이 돋는다는 걸 이제야 배웁니다. 사모님도 이제는 사모님만을 위한 봄을 맞이하세요. 저는 편지를 접어 품에 안았습니다. 마당에 핀 노란 민들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5년 인생 중 처음으로 오롯이 저 자신으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당으로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남편의 옛 비서였습니다. 그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이 옥중에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어제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의 죽음.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비서가 내민 유언장 밑에 딸려 나온 작은 열쇠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꼭 쥐고 계셨던 열쇠입니다. 사모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스위스 은행 금고 열쇠입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마지막 유산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저는 열쇠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남편의 그림자가 다시 제 발등 위로 드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열쇠가 열어줄 것은 구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문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차가운 금속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이 작은 금속 열쇠가 왜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것은 죽은 남편이 던진 마지막 미끼일까요? 아니면 평생을 속여온 죄에 대한 마지막 참회일까요? 남편은 죽어서도 저를 평온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 이제야 겨우 내 인생의 봄을 맞이했다고 믿었는데 그가 남긴 유산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다시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이 열쇠를 깊은 강물에 던져버릴까 아니면 불 속에 던져 녹여버릴까?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마지막 순간에 이 열쇠를 그토록 꽉 쥐고 있었던 걸까요?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서, 무엇을 용서받고 싶어서 이 차가운 유산을 남긴 것일까요? 결국 저는 짐을 쌌습니다. 남편의 비서가 일러준 대로 서울에 있는 스위스 은행 대리사무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뒤로하고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으로 스치는 겨울나무들이 마치 제 인생처럼 앙상해 보였습니다. 30년 세월을 함께 살고도 남편의 진짜 속마음 하나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가련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은 여전히 차갑고 웅장했습니다. 대리사무소의 묵직한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직원이 저를 비밀스러운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남긴 열쇠와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이정숙 고객님, 박영우 회장님께서 지정하신 유일한 상속인이 맞으십니다. 이 금고는 회장님께서 20년 전부터 유지해 오신 것입니다. 20년 전이라니요. 남편이 가장 기세등등하게 사업을 확장하던 그 시절부터 이 금고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직원은 제 앞에 작은 강철 상자 하나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비워주었지요. 넓은 방에 오직 저와 그 상자만이 남겨졌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열쇠를 구멍에 넣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예상했던 금괴도 빳빳한 달러 뭉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낡은 편지 뭉치들과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작고 낡은 아기 신발 한 켤레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우리 부부의 신혼여행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그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남편의 거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우리가 다시 이 웃음을 찾을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토록 냉혹하고 잔인했던 남자가 우리 사이를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인간이 사실은 그 시절에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감옥에서 혹은 사업에 부침을 겪으며 저에게 쓰려고 했다가 끝내 보내지 못한 참회록이었습니다. 편지 속의 남편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가난이 무서워서 다시는 그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싫어서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그 욕망이 커질수록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와의 관계도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공범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는 변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내 죄가 거울처럼 비쳐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를 멀리했고 내가 죽기를 바랐던 거야. 그래야 내 죄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았거든.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는 나를 용서하지 마라. 편지 마지막 장에는 남편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자금의 출처나 도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에게 찾아왔다가 소리 없이 떠나갔던 제가 유산했다고만 알고 있었던 첫 아이에 관한 진실이었습니다. 그 아이 사실은 유산이 아니었어. 내가 술에 취해 당신을 밀쳤던 그날 밤. 나는 겁이 나서 의사에게 당신이 몸이 약해 아이가 잘못된 거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지. 당신이 나를 평생 원망할까봐 내 실수를 감추고 싶어서 그랬어. 그 아이의 무덤은 우리 고향 뒷산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내가 몰래 만들어 두었어.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짊어지고 살았던 그 죄책감,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아픔이 사실은 남편의 비겁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저를 평생 죄인으로 살게 했던 겁니다. 상자 맨 밑바닥에는 작은 장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남편이 평생 모아온 모든 재산의 행방과 그 돈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으니 당신이 부디 좋은 곳에 써달라는 마지막 부탁과 함께요. 저는 금고실을 나왔습니다. 열쇠는 이제 제 손안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진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열쇠를 직원의 손에 넘겨주며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서명지에 사인을 마쳤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은 돈이 아니라 제 인생을 옥죄고 있던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는 칼날이었습니다.